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만 세우다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죠.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저축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연말에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둔다고 하더군요. 지금부터 연말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9가지 재정관리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손에 잡히는 현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 적금 계좌, 단기 투자 상품, 심지어 집안 어딘가에 보관해둔 현금까지 모든 유동자산을 합쳐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일주일 이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만 계산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건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갖고 있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현금 보유량은 비상금과 단기 목표 자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6개월치인 1,80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두고 내년에 차를 바꾸려고 1,200만 원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면 총 3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내가 지금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비상금을 따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비상금과 일반 생활비 통장을 분리해두면 실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직장에서 무료로 주는 돈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점검해보세요. 우리카드나 삼성전자 같은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사주조합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시중 가격보다 15%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무료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회사 주가가 떨어질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미래를 확신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특히 안정적인 대기업이라면 배당금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인사팀에 문의해서 이런 혜택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경조사비 지원 등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혜택들이죠.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회사 인트라넷이나 복리후생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내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개인대출, 학자금 대출 등등 모든 부채를 합쳐서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부채 규모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자산이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은행 예금, 투자 계좌, 퇴직연금, 부동산, 자동차 같은 모든 자산의 가치를 더해보시고 그 다음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바로 순자산이 나옵니다. 순자산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너무 자주 확인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순자산이 크게 요동칠 수 있거든요. 매월 체크하던 것을 분기별이나 연 2회 정도로 줄이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주기로 하든 꾸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리치노트 채널을 보시면서 순자산이 늘어난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가장 큰 3가지 생활비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비, 교통비, 식비가 바로 그것들이죠. 이 3가지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 지출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예산을 짜고 저축 여력을 늘리려면 이런 큰 덩어리부터 손봐야 효과가 큽니다. 월세나 전세로 월 1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서 120만 원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면 즉시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물론 통근 시간이 늘어나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생활의 질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지출하다 보니 정작 가장 큰 비용들은 최적화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커피값이나 헬스장 비용 같은 작은 것들만 신경 쓰시고 말이에요. 새해를 맞아서 주거, 교통, 식비 이 3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 정기권을 활용하거나 카풀 앱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출퇴근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식비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월 20-30만 원은 쉽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세금 손실 확정 전략도 연말 전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올해 손실을 본 투자가 있다면 그걸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고 다른 투자에서 낸 수익과 상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2월
2월에 항공주를 최고점에서 사서 지금 3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3월에 산 반도체주는 11월에 팔아서 500만 원 수익을 냈다면 항공주를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500만 원 수익에서 300만 원 손실을 빼면 순수익이 200만 원이 되니까 결국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매도한 주식을 30일 이내에 다시 사면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워시세일 루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으로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물론 30일 후에는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지만요. 만약 올해 주식에서 큰 손실을 봤다면 예를 들어 에너지주에서 800만 원을 잃었다면 이 손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손실을 현재와 미래 수익을 상쇄하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은 연간 300만 원이 한도예요.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할 거예요. 6번째로 각종 고정비 청구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협상해 보시는 것도 연말에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요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체에 전화해서 할인 혜택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테니까 프로모션 가격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할인은 거의 항상 가능하거든요.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같은 것들을 다른 회사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여러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 회사에도 전화해서 연회비 면제나 이자율 인하를 요청해 볼 수 있고요. 전화 한 통으로 월 5만 10만 원씩 절약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휴대폰 요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요금제를 바꾼 지 오래됐다면 더 저렴한 옵션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뜰 요금제라는 좋은 선택지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7번째로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연금저축계좌는 3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저축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납입할 때 소득공제 받고 운용 수익에는 세금이 적게 나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 우대를 받거든요.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놓고도 그 돈을 실제로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금으로만 넣어두시면 세금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라도 투자해 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납입한 돈을 투자해서 늘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높으면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도 장기 투자 수단으로는 여전히 유용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8번째로 내 저축률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길에서 누가 갑자기 저축률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최근 3개월 평균 수입에서 평균 지출을 빼면 저축액이 나오고 그걸 수입으로 나누면 저축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고 생활비가 320만 원이라면 저축액은 80만 원, 저축률은 20%가 되겠죠. 가능하다면 15에서 20% 정도의 저축률을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 계좌에 넣는 돈이 모두 포함됩니다. 리치노트 구독자분들은 가능한 20% 이상 꼭 저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축률이 10% 미만이라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하고 30% 이상이라면 현재 생활의 질을 너무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9번째로 내년 재정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한두 가지 목표를 정하세요.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자녀 교육비 적금 시작하기, 개인연금 가입하기, 퇴직연금 한도 채우기, 비상금 늘리기, 인덱스 펀드 투자하기 등등 선택할 수 있는 목표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 설계 상담받기, 신용카드 빚 정리하기,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기, 자동차 할부금 정리하기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뜻이니까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인 숫자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금 800만 원을 2026년 안에
모두 상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말이죠. 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월 67만 원씩 추가 상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부수입을 늘려야 할지, 지출을 더 줄여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나오겠죠. 목표는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해요. 너무 쉬우면 성취감이 없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목표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해요. 또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줄 작은 보상도 미리 정해두시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재정 목표를 세울 때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한 해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그려보시면서 역산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10년 후에 집을 사려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그걸 위해 매년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알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9가지 방법을 모두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3-4가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실행해 보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2026년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 현재 저축률은 어느 정도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